안녕하세요. 저는 썰사남을 애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은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깡촌에서 자랐어요. 그냥 시골도 아니고 굽이굽이 진 산길을 넘어가야 나오는 그런 촌마을이었죠. 그 전에는 저희 가족만 있는 산구석의 집에서 살았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없었고 아버지가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가서 필요한 걸 가져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 자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서 나고 자라셨고 저희 조부모님도 그곳에서 나고 자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제가 6, 7살 때 인구조사를 나온 공무원에 의해 저는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못 다닐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가족은 구석진 곳을 떠나서 촌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부모님이 동네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부모님은 마을 주민들과 하루 걸러 싸우셨습니다. 이봐요. 또 여기를 헤집어두면 어떡해요? 아이고, 감자를 다 캐갔네. 땅에 있는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그냥 있으면 먹는 거지. 땅에 있어도 남의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파는 건데. 부모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산구석에서 살 때는 뭘 가져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땅에 있는 걸 함부로 가져가면 욕을 먹고 싸움의 원인이 되었으니 그런 삶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귀찮아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일자리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거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일을 해본 적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러면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싫으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구청 직원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복지는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요. 구청 직원이 매일같이 와서 부모님을 설득했던 이유는 저와 동생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직업은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살던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고요. 애들 학교는 다녀야죠.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시면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건 부모님은 저희의 학교까지는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역설적이게도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네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무슨 고생이라니. 그냥 거기서 쭉 살았으면 이런 취급도 안 받았을 텐데. 여기는 너무 안 되는 게 많아. 이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당연한 교육을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없었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아주 어두운 밤에도 숲길을 따라가서 볼일을 봐야 했죠. 랜턴 같은 것도 없었고 제가 기댈 건 달빛뿐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먹는 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말라갔죠. 저희 집은 판자를 이리저리 덧대 만든 곳이었습니다. 집은 의식주 중의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5가족이 먹고 자는 곳이 이 지경인데 저와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저희의 옷은 항상 해져 있었고 가끔은 밤에 수풀을 헤쳐 볼일을 볼 때 묻은 오물이 묻은 옷도 그대로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빨래비누도 귀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개울가로 나서 옷을 빨았습니다. 그 옷을 입고 개울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코를 막았어요. 개울가에서 옷을 빠는 걸 지나다가 보는 또래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저를 조롱했죠. 이렇게 빨래를 하다 보니 옷에서는 항상 쉰내가 났고 저와 동생들은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놀림거리였어요. 이 와중에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가끔 과자를 먹게 되면 동생들은 과자를 향해 눈을 크게 뜨며 달려들었습니다. 동생들의 눈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 과자에 손을 뻗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옷도 먹을 것도 하다못해 기회마저도 제 것이 없었습니다. 17살이 되기 전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이나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8살이 되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일하는 곳을 정하는 것뿐이었어요. 부모님의 동생들은 먹고 자는 것만 챙길 뿐 그 외의 것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골집에서 계속 있고 싶었지만 돈을 빨리 벌어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서울에서 터를 잡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동생들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온 구청 직원분과 허드렛 일을 시켜주던 분들이 주신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올라온 저는 서울의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시골에서 했던 대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저는 좌절했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돈은 잃어버린 건지 소매치기를 당한 건지 그나마 남아있던 돈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던 저는 그곳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대책 없이 올라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3번 정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저에게 관련 시설을 소개해준다고 했고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재기의 의지가 있던 저는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저도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버는 돈을 동생들에게 보냈죠.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아주 작은 단칸방의 보증금 정도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제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로도 설렘을 숨길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이삿날이 되어서 그 집에 도착한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찾아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 총 4명이었거든요. 저는 보증금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에이씨 똥 밟았네. 이 새끼 내가 잡고 만다. 라고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며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서도 쫓겨났고 도무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허름한 창고 옆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죠. 집이 작고 춥고 더러운 건 괜찮았습니다. 집이 작은 건 익숙해지면 되고 추운 건 껴입으면 되고 더러운 건 치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내던 쪽방촌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온 담배 냄새, 술 냄새,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노상방뇨로 제가 지내던 곳의 주변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꺼내면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던 제 나이는 고작 18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직 성인이 아닌 제가 견디기에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시골에 있는 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저와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길 바랐거든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상은 평범하게 큰 변화 없이 흘러갔어요. 새벽에는 도매상에 가서 힘쓰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장 안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었지만 18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 문이 닫히면 고깃집에 가서 철판을 닦았습니다. 철판 닦는 일이 돈이 됐거든요. 그리고 더 늦은 밤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더럽고 냄새나는 쪽방촌을 나와 반지하집으로 들어가고 여름이면 물이 들어오는 반지하집에서 나와
작지만 해가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시골에 있는 저희 집도 어느 정도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에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면한 집의 모습은 제가 집을 떠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동생들은 여전히 꼬질꼬질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이사를 가기는 갔는지 집에는 화장실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저분하고 낡았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화장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멍하니 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철이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나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갑자기 이게 뭐냐? 분명 동생들은 예전과 같은데 아버지는 다르다니.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왜 왔냐? 였습니다. 내가 내 집 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와야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준비? 무슨 준비요? 그동안 제가 보낸 돈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직도 집이 이 지경이에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모은 돈 대부분이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못해도 괜찮은 집 정도는 마련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애들 옷이 대체 저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쟤네를 비교해보세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얘가 서울에 가더니 좀 독해졌네.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겁니까? 내가 보낸 돈 다 어떻게 했냐고요. 도무지 입을 열 생각이 없는 부모님을 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아이고, 그 집 첫째가 이렇게 컸어? 세상에. 나는 너네 부모님이 너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길래 집을 나갔거나 죽었다고 생각했지. 서울에서 있었다고? 네. 어쩐지 너네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옷도 사고 외식도 하더라고. 제 동생들은요? 아유, 말도 마라. 자기들 입만 입인지 애들은 그냥 두고 밖에서 나돌아다녔다니까. 네 동생들이 안쓰러워서 내가 밥을 몇 번이나 챙겨 먹였는지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마을로 내려와서 사는 게 너무 갑갑하고 싫다던 분들이 돈이 생기니까 마을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 마을에서 사는 게 좋아졌던 거죠. 저는 그 길로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딜 가려고?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내가 요것들을 어떻게 데리고 있었는데. 저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최소한 두 분이 먹는 거, 입는 거에 반이라도 해줬어야죠. 서울에 도착해서 동생들에게 우동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개눈 감추듯 우동을 먹는 동생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동 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음식을 먹던 셋째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형이랑 사는 거야? 그래. 동생은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형. 동생들과 함께 제가 지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누워서 자려니 영 좁더라고요. 얼른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자 중학생이었던 둘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같이 일할게. 시골에서 허드렛 일 하고 그랬어. 나도 어른만큼 일할 자신 있어. 제 나이 또래보다 한참은 작아 보이는 둘째가 이렇게 말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동생마저 저처럼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동생들은 알아서 잘 커주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난 뒤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였고 둘째가 셋째를 돌봐주고 함께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저희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문량이 가장 많은 전통 국밥집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몇 살이야? 24인데요.
이 일 하면서 얼마 벌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을 마주쳤는데 그동안은 제대로 인사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를 버는지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잘 됐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네.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 지금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크게 사기를 당해본 적 있던 저는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마음을 간파한 것인지 저를 안심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게가 여기에 자리를 잡은 게 몇 년인지 알아? 시장 사람들이 전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 그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물음표가 머릿속을 동동 떠다녔죠. 사장님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 일 몇 년 동안 했지? 네.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지각 한 번 안 하더라. 그건 약속이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저는 사장님의 말에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덥고 춥고 배달하는 양이 많아도 짜증 한 번 안 내더군. 그거야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요. 그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 여전히 사장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랑 저한테 일자리를 주시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고, 기본적인 예의를 알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청년이 딱 그런 사람 같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였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렇게 힘쓰는 일뿐이고. 사장님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아.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놈들은 말이 너무 많거든. 그런데 자네처럼 백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학력이 높다고 일 잘하고 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 나랑 일하면 지금 배달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쳐줄 수 있어. 그리고 아마 다른 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부터 문 닫은 다음까지 일하면 직원으로 쳐줄게. 그러면 웬만한 직장인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거야. 물론 일하는 시간은 길겠지만. 월급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높여주는 걸로 하고. 어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도 자네가 평소에 일하는 시간보다 적지 않나? 사장님은 저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은 나쁠 게 없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말에 동의했고 사장님의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내내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령이 생기면서 가게 일에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0년이 되었고 이제는 사장님 없이도 충분히 가게를 돌볼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죠. 저와 동생들은 방 2개짜리 빌라에 들어갔고 둘째는 대학에 입학한 후 군대에 갔습니다.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요.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한 지 만 10년이 되던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광철아, 네가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나 됐지?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사장님은 감회가 새롭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면 참 긴 시간이지. 사장님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던 사장님은 갑자기 광철아, 나는 내 인생에 미련이 없다. 대대로 물려받은 가게도 지금까지 잘 운영했고 난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나한테 자식이 없다는 거야. 사장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과 병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죠. 자식이 있다면 이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줬을 텐데 내가 자식이 없으니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뵙겠냐. 사장님이 자녀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흔한 위로조차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핏줄은 없어도 자식 같은 녀석이 있지 않니? 설마 싶었습니다. 네가 가게를 물려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1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사장님 집안의 가업이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실 나한테 자식이 있었어도 나는 너한테 가게를 물려줬을 거다. 자식한테 가게를 물려주는 것보다 대대로 이어져 온 이 국밥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 너도 알잖니? 나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만한 몸이 아니야. 확실히 사장님의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체력이 딸려 힘들어 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단골 손님들과 소통해 왔기 때문에 사장이 바뀌었다고 단골들이 찾아오지 않는 일은 없었어요. 또 10년 동안 사장님의 요리 비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맛이 바뀔 리가 없었죠. 저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지금에 이른 이 국밥집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시장에 국밥집 2호점을 냈어요. 사장님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역시 젊은 놈이라 그런지 추진력이 대단하구먼 이라고 하셨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업의 크기가 커져가는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 안은 조금 한산했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 돈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루한 차림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남학생 한 명이 쭈뼛대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학생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국밥 하나를 주문한 학생은 어쩔 줄 모르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마침내 국밥 한 그릇이 나왔고 학생은 순식간에 국밥을 해치웠습니다. 돈 계산을 마친 저는 역시 젊은 애들은 먹기도 잘 먹는다라고 생각하며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직원 한 명이 아까 그 학생을 다그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 돈이 없으면 주문하지 말았어야지.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줄 몰랐다고요. 직원은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번호라도 줘. 집에 전화가 없어요. 직원은 답답하다는 듯 또 한 번 학생을 다그쳤습니다. 너 돈이 없어졌다는 거 진짜야? 어? 직원이 계속 의심할 법도 했습니다. 보호자랑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하지. 행색은 남루하지. 누가 봐도 돈 없는 아이의 표본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우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앉아있던 자리로 향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하고는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거였나 본데요. 저기 밥 먹던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데. 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네 거 맞지? 아이는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 거 맞지? 라는 말에 대답하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이럴 때는 보호자 연락처를 줘야 해. 그래야지 널 의심하지 않지. 돈 찾았으니 망정이지. 너 큰일 날 뻔했다. 저는 학생에게 거스름돈까지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직원은 제가 학생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먹이고 돌려보내세요. 저런 모습을 보니 제 어릴 적 모습 같고 마음이 영 좋지 않네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던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와 다름없이 행색은 남루했지만요. 다시 국밥을 먹으러 온 건가 싶어 가게로 향해 오는 학생을 보고 있는데 학생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학생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떡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곁에 선 학생은 우물쭈물하다가 할머니에게 봉지를 받아들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니? 아이는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서요.
아이 옆에 있던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애한테 얘기 들었슈. 밥값을 잃어버려서 곤란한데 대신 내줬다고. 상황을 보아하니 할머니는 학생이 돈이 없는 척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 돈을 잃어버린 거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온 것도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밥때가 아니라서요. 그럼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외식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겠죠. 에이, 들어와서 드세요. 가게 손님이 아니라 제 손님인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죠. 원래 집에 온 손님은 배불리 돌아가게 해야 하잖아요. 할머니와 학생은 마지못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도 주셨는데 식사 한 끼 대접을 못하겠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밥 2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처음엔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던 할머니와 학생은 국밥을 한술 뜨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을 배웅했고 이렇게 인연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는 도중 그 학생이 다시 찾아왔어요. 왜 또 왔니? 혹시 배가 고파서 온 것이라면 밥을 줘야 하는데 이미 마감을 한 상태라 만약 아이가 배고픈 거라면 다른 곳에서 밥을 사다 먹여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던 찰나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국밥값은 꼭 갚을게요. 국밥 3그릇 값 맞죠? 주먹을 말아쥐고 결연하게 소리치는 학생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괜찮아. 아저씨가 선물한 거라고 생각해.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랑 갔을 때는 그렇다 쳐도 저 혼자 갔을 때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였잖아요. 솔직히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였는데 배를 채우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변명하듯 말을 쏟아내는 학생을 보니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학생을 데리고 근처의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은 이미 충분히 얻어먹었다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들어앉혔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떡, 그거 파는 거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떡을 조금씩 만들어서 시장에서 파세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씩이라서 얼마 벌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그 돈으로 어찌어찌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편찮아지신 뒤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다니 저는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물어본 것 치고 학생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 같았죠. 없어요. 응?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졌어요. 숙연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 친손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학생은 이 말을 하면서도 덤덤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초등학생 때였나? 저는 엄마를 처음 봤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엄마라고.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할머니 말을 비웃으면서 학생은 목이 막히는지 물을 한 잔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쟤 아직도 키워?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면전에 대고 들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할머니한테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서던 엄마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라.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너 그대로 라고. 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뒤에 무슨 말을 하려던 거였는데?
할머니가 말을 못하게 입을 막고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하려던 말은 고아원이었어요. 뭐? 엄마는 저를 맡겨놓은 뒤로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 할머니에게 제가 친손주가 아니라는 걸 말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얼굴 한 번 안 비친 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 사이를 갈라놓다니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니. 아니요. 할머니는 저를 처음 본 날부터 의심을 하셨대요. 제가 커가면서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셨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할머니의 친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걸 알고 많이 방황했어요. 엄마가 찾아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이 사실을 안 건 중학생 때였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친손주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도 했죠. 학생은 침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큰 상처를 줬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한 거니? 극복이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의 정성이 저를 바꿔놓은 거죠. 할머니는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기어코 찾아냈다고 합니다. 학생은 그런 할머니에게 반항도 많이 했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낳은 자식도 나를 버렸다. 지 자식도 버리는 부모가 수두룩하다. 핏줄만 같다고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다. 나한테 진짜 손주는 너 하나뿐이다. 키운 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말에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제 부모님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제가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며 번 피 같은 돈을 자기들 욕심 채우는 데 썼으니까요. 아이의 엄마가 자기 핏줄도 아닌 사람을 할머니에게 데려다 준 이유는 학생을 데리고 온 사람과 친모는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데 친모에게 큰일이 났고 학생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딸이 학생을 데리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친모도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데려다 줄 수도 없었고 할머니의 딸은 짐짝 맡기듯 학생을 할머니에게 맡긴 것이라고 했죠. 애당초 애를 맡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애 좀 어떻게 해?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할머니가 학생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대신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료는 받고 있고 병원에서는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그 간단한 치료를 받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번 돈을 최대한 아껴서 병원비에 보태려고 돈을 잃어버렸다는 변명을 하면서 국밥을 먹은 거구나. 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아, 장난이지. 저는 물을 한 잔 마셔 목을 축인 뒤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아끼려고 그런 거 맞지? 네. 그래.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갚겠다고 하는 걸 보면 넌 좋은 녀석이야. 맞지? 학생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야. 가게에 와서 무전취식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지. 그런데 그 잘못을 반복하면 범죄가 되고 잘못을 돌이키면 실수가 되지. 너는 실수를 한 거야. 잘못을 돌이켰으니까. 네. 풀이 죽은 채로 대답하는 학생에게 한마디를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너같이 어린 학생들의 실수를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 해. 그래야 멋진 어른이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이네. 학생은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다니니? 아니요. 학교는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할머니는 분명히 교복 걱정하지 말고 학교를 가라고 하셨을 거야. 맞니? 네, 맞아요.
집에 당장 먹을 건 있고? 네, 할머니가 종종 나물을 얻어오셔서 그걸로 해 먹어요. 저는 학생에게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학생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다음 날 찾아왔어요. 저는 커다란 박스에 먹을 것을 가득 담아 학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라. 네? 이건 못 받아요. 제가 오히려 드려야 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가져다 놓고 빚 갚으러 다시 와. 학생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니? 네? 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왜? 싫어? 아니요. 요즘 미성년자를 써주는 데가 별로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못했을 텐데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 학생은 지금까지 봤던 얼굴 중 가장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여기로 와서 설거지해. 저 오늘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한테 허락받고 와. 학생은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가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설거지를 했어요. 일하는 게 고될 법도 한데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아? 학생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힘들어요. 학생이 일한 지 첫 2달은 주급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테니까 주급으로 주는 거야. 주머니에 돈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3개월부터는 월급으로 나갈 거니까 돈 잘 모아놔. 알겠지? 봉투를 받아든 학생의 얼굴은 햇살같이 빛났습니다. 학생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학생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검은색 봉지를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서 할머니랑 나눠 먹어. 과일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는 그림의 떡이었던 과일이었죠. 학생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보았기 때문에 학생에게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바쁘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하지 과일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거든요. 쌀 살 돈도 없는데 누가 과일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학생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얼굴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얘 얼굴이 부쩍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세상 근신 자기가 다 지고 있는 얼굴이더니 이제야 지 나이 또래로 보이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게 학생의 나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저희 가게의 직원이 될 거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래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이 가게에서 일할 수 없어. 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라서 4시간을 일한 건데 직원이 되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 그렇다는 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직원을 시켜주지 않을 거야. 학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말렸어요. 사장님, 검정고시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통과하기 전에는 계속 4시간씩 일하게 할 거야. 만약에 이 조건이 싫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서 일해도 좋아. 초강수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렇게 뱉어놓긴 했지만 사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그런데 학생은 저에게 국밥값을 갚겠다 라고 말했을 때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일과 공부를 병행했고 검정고시에 통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당당히 들고 온 학생을 보며 저와 직원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네요. 학생은 정식 직원으로서 가게 일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아니 이제 성인이니 학생이 아니네요. 저는 현수에게 가게의 매니저 일을 맡겼습니다. 조금씩 일을 가르치는데 워낙 일머리가 좋으니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제 가게를 현수에게 물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제가 전 사장님의 자식이 아닌데도 가게를 물려받은 것처럼 이 가게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를 물려주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성심성의껏 현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현수가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딜 가느라 마감도 제대로 못하냐고 물었지만 현수는 다른 분에게 맡겼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직원들 보기에 영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수를 데려다가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수요일마다 어디를 가길래 이래? 현수는 곧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육원에 매주마다 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주말은 제일 바쁜 때이기도 하고 그나마 가장 여유로운 날이 수요일이라서요. 그때를 넘기면 보육원 문이 닫혀서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주 수요일에 현수와 함께 보육원에 갔습니다. 현수가 보육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아이들이 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현수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고 저는 보육원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현수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한 건가요? 글쎄요,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본인 수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니 참 대단한 인품이죠. 저는 그동안 현수를 못마땅하게 본 것을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죠.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냐? 현수는 부끄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라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현수와 함께 빵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피자 같은 것들도 사서 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가 자기 월급을 떼어서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월급이 많지도 않은 애가 무슨 깡으로 이런 걸 하는 거야?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결혼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해야지. 현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한테 배운 게 이런 거인걸요. 뭐? 제가 무전 취직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왜 10,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사장님한테 돈이 많다고 해도 10,000원은 엄연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소중한 건데 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줬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사장님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꼭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있지만 저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돈이 없어서 한 끼 걱정을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최소한 제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배고는 아이들이 없으면 했거든요. 저는 현수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현수는 가진 게 없음에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힘쓰고 있는데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도 현수의 선행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배고픈 아이들은 언제든지 오라는 포스터를 붙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독거 노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노숙인들에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제 돈 들여서 하는 거라 생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힘들다거나 아까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눔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해준 현수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현수의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추적 검사와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것이었죠.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수술을 해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현수는 당연히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현수 몰래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현수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왜 내셨어요? 저는 현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너한테 참 많은 걸 배운다. 좋은 선생님한테 보답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니? 그래도
저는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한 것뿐인데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은 선행은 흘러가는 것이고 선순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수를 돕지 않았더라면 현수가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도 그 행동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행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